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쿼크에서 빅뱅까지 첫 시간에는 물리학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리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물리학이라는 게 과학의 한 분야니까 과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학이라는 말은 사이언스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네, 영어의 사이언스는 그 라틴어 시엔시아에서 유래를 했는데 시엔시아는 이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 탄생을 하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분명히 지식 체계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근대 과학 체계하고 그 이전의 지식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이거는 결국 이 뭐 이성적인 그 사유나 이런 것만으로 지식 체계를 쌓는 게 아니라 이제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쌓은 지식 체계라는 측면에서 이제 과학이 그 이전하고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체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학적 사고와 방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칼 세이건이 이제 한 말을 인용해 놨죠. 그래서 과학은 그 지식, 단순히 지식의 그 체계가 아니라 떻게 생각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우리나라에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학과 기술은 어떻게 다른가?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과학과 기술이 한꺼번에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 과목을 배우면서 그게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과학이라는 것도 이제 대상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자연과학이고 또 하나는 사회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물질 세계를 이제 탐구하는 거고, 사회과학은 인간을 탐구하는 과학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도 물질이지만 아무래도 인간은 이제 물질 중에서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다루는 분야가 생긴 겁니다. 다음에 가끔 뭐 한때는 이제 인문과학이라는 말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안에는 이런 과학을 다루는 거에 이제 그 기반이 되는 이제 철학 같은 것도 들어 있는데, 뭐 위에서 얘기한 대로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지식 체계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인문과학은 좀 어색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과학에 이제 이 방법으로 많이 차용이 되고 있는 논리학이나 수학도 분명히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위에서 얘기한 그 과학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따로 분류해서 형식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리학은 그 영어로 피직스인데, 피직스라는 말은 그 고대 그리스어의 피직에서 온 말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의 피직은 자연을 뜻합니다. 그 말 자체로 하면 그냥 자연을 연구하는 모든 게 이제 피직스가 되겠죠. 동양에서는 이 피직스라는 말을 이제 물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물질의 이치가 되는 거죠. 굉장히 그 흡족스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가 다 물질을 연구하는데 그거에 이제 가장 그 기반이 되는 학문으로서 이제 물리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약간 이제 농담 좀 하자면 그 피직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원래 이게 좀 약간의 이제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이분은 이제 자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인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작을 이제 이 후세에 분류를 할 때 자연에 관해서 연구한 거를 이제 피직이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을 다 이제 메타피직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양으로 건너오면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메타피직을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하고 피직은 형이하학이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그 피직 하면은 형이하학 그러니까 무슨 아래 것들이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예, 원래는 오리지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자연을 연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 두 장에 그 이제 물리학 찬양론자들 이제 그 말을 좀 인용을 해놨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는 그래서 뭐 what one man calls God is another calls the law of physics. 약간 좀 과하죠. 이제 믿음이 물리학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 옆에는 핵물리학의 아버지인 그 러더퍼드의 말을 이제 번역해놨는데 이건 좀 과격하죠. 그래서 all science is either physics or stamp collecting. 그래서 피직스가 아닌 건 다 그냥 우표 수주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남겼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러더퍼드는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물리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대학에 있는 물리학과에서 이제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는 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보통 일반적인 대학에 있는 물리학과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위에는 보통 이제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인데 이제 기본적인 과목이죠. 그래서 고전역학은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다루는가 주로 배우는 거고, 전자기학은 이제 전기와 자기 현상을 이제 다룹니다. 그다음에 양자역학은 그 원자와 같이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그 앞에서 배웠던 고전역학이나 전자기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걸로 다루게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과목이고, 열역학과 통계역학은 열 현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이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이걸로부터 열 현상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를 이제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수리물리나 전산물리는 이제 물리학을 연구하는데 수학도 필요하고 컴퓨터 또 돌려보고 해야 되니까 이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이런 이제 기초 과목들을 다 배우고 나면 3, 4학년 때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이제 다루는 걸 배웁니다. 근데 광학은 뭐 이런 그대로 빛을 다루는 이제 과목입니다. 물론 빛을 전반적으로 다루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레이저를 이제 주로 많이 다루죠.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은 그러니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는 과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판 중력 이론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핵물리학과 입자물리학은 물질의 궁극적인 실체로서 이제 핵과 소립자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고, 고체물리학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고체가 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들로 고체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제 양자역학을 기반해서 설명하는 그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물리학의 각 분야를 또 시대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까지의 물리학을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부르고 20세기 이후의 물리학은 현대 물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은 역학, 전자기학, 열역학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뭐 원자 물리학, 고체 물리학, 핵 물리학, 입자 물리학 이런 것들을 다 현대 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뭐 또 다른 재미있는 분류는 물리학이 다루는 대상의 크기에 따라 이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보는 주변 그 세상에서 보는 물체들의 크기에 따라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뭐 그냥 원칙적으로 이 모든 걸 다 다루죠. 그래서 이 가장 작은 세계에서부터 가장 큰 세계까지 이제 다 다룹니다. 가장 작은 크기는 우리가 보통 플랑크 길이라고 부르는 건데,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 뭐 제대로 검증이 안 돼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이제 검증돼 있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돼 있는 가장 작은 크기는 대략 이 전자기학 통합작용이라는 10-20승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기에서부터 저 크기는 이제 우주 전체, 우주 전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길이를 이제 허블 길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다루는 쭉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세계, 물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져 있나를 다루는 걸 입자 물리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핵을 다루는 걸 핵물리학, 원자 물리학 이런 식으로 쭉 커지다가 우주 전체를 다루는 우주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학이나 이제 인문학 이런 것들이 다루는 범위는 예를 들어 화학 같으면 그러니까 원자 크기에서부터 세포 전까지 이런 모든 분자들의 화학 작용을 이제 다루는 거고, 생명과학은 뭐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명체, 뭐 사람 크기까지 다루는 거겠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아는 인문사회 정치는 전부 인간들을 다루는 거니까 뭐 이 분야를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마쳤으니까 이제 물리학이 왜 교양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은 온통 물질로 둘러싸여 있고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을 활용해서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다음에 화석 연료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제 거의 뭐 반도체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질 문명, 우리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니까 뭐 얼핏 생각하면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결국 물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은 이런 물질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통일된 개념을 제공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주변에서 보는 자연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예측을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게 그 지난 근대과학이 성립한 이래로 굉장히 이런 방식의 접근이 성공을 거두어와서 지금의 이제 이 과학 문명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더해서 우리가 뭐 현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과학 교양이 꼭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호기심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게 앞으로 계속 세상이 빠르게 변할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지식의 양이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식의 양이 빨리 늘어날수록 그걸 하나하나 다 외우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왜 우리가 이제 물리학을 교양으로 배워야 되는가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물리학을 호기심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꼭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궁금한 것들 중에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란데 이게 왜 파란가? 근데 또 해가 질 때 보면 붉은데 이게 노을은 왜 붉은가? 반면 구름은 보면 하얀데 이게 왜 하얀가? 이런 것들 궁금해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다 보면 약간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더 나가서 도대체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물리학은 이 물리학의 체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질문에 답을 이제 구하는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찾아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답을 이제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물리학을 배운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보면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무슨 뜬금없는 질문인가 싶지만 사실은 이 질문 의외로 심오한 질문입니다. 왜 낮은 밝고 밤은 어둡지?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그거보단 덜 심오하지만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게 왜 낮에는 밤에 보이는 별이 왜 낮에는 안 보이는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낮에 보면 태양이 빛나는데 태양이 왜 빛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질문이 사실은 20세기 현대 물리학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호기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그런 간단한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궁극적인 질문까지 이제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궁극적인 질문으로 물질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우주 전체는 어떻게 생겼는가? 뭐 이런 이제 이 궁극적인 질문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궁극적인 질문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물질은 어떻게 생명이 되었나? 그 다음에 그런 생명 중에 인간은 왜 특별한가?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이제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냥 막연히 그냥 단순히 지식을 듣지 말고 자기의 호기심을 하나씩 가지고서 이걸 꼭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과목을 좀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학이 어떻게 기술과 문명으로 이어지는지 사례 한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 보면은 전자레인지가 있죠.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을 쫓아가 올라가 보면 19세기로 갑니다. 19세기에 전자기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자기학은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이 전기와 자기 현상을 그 맥스웰이라는 분이 다 통합해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맥스웰 방정식을 보면 맥스웰이 뭘 발견했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퍼져나갈 수 있는 전자기파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해서 이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헤르츠라는 분이 그 맥스웰이 예측했던 전자기파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 있는 이런 장치를 써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게 파동이고 공기 중을 그냥 퍼져나가며 그 다음에 파동과 똑같이 뭐 굴절, 반사, 간섭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는 걸 이제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존재가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저게 돈이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짚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르코니였고 이 사람은 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서 무선 통신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을 해서 뭐 돈도 벌고 했죠. 결국 그게 이어져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휴대폰의 시대까지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또 다른 용도로도 이제 전자기파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이 장치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 이게 이제 영국이 맨 처음에 개발했던 이 비행기 탐지 시스템, 뭐 레이더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20세기에 오면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인데 1차 대전 때 신무기가 몇 개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신무기가 이제 비행기였죠. 1차 대전 때는 이제 비행기가 아무래도 좀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조잡했는데 이제 2차 대전 때쯤 되면 엄청나게 빨리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비행기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1930년대 말에 유럽에 이제 2차 대전의 전운이 슬슬 드리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비행기에 대한 그 비행기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 비행기 오는 거에 대한 탐지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설치됐던 이 탐지 시스템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파를 썼어요. 그래서 저 거대한 탑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이 비행기에서 반사되어 오는 거를 이제 알아내는 건데 뭐 한 100km에서 300km 그 사이에 오는 비행이면 이제 알아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전부 영국의 그 동부 해안선을 따라서 다 설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크니까 정작 이제 이 레이더 시스템이 물론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그러니까 비행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배나 또는 같은 비행기끼리 다니는 비행기에도 상대편 비행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먼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철탑을 그런 데다가 장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더 작으면서 더 잘 알아내는 비행기 오는 걸 잘 알아낼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영국에서 그런 장치를 하나 개발을 해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장치가 마그네트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전파 중에서 파장이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수 센티미터에서 수십 센티미터 정도 되는 그런 짧은 파장의 전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파장이 뭐가 좋으냐면 일단 장치가 작아집니다. 이게 파장이 긴 걸 만들려면 큰 장치가 큰 안테나가 필요한데 작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장이 짧으면 물체의 세밀한 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큰 안테나로 했던 거는 비행기가 온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걸 쓰면 비행기의 형태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영국이 이제
처음에 만들긴 했지만 뭐 독일에 맨날 공격을 받으니까 어, 저걸 이제 제대로 그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기는 좀 힘들어서 저 기술을 이제 미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그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 큰 걸 두 개를 하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을 이 첫 번째가 맨하탄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 핵폭탄을 만드는 거였고, 또 하나가 이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레이더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근데 둘 다 이제 엄청난 양의 그 물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이 같은 유능한 과학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걸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핵폭탄 만든 거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레이더 만든 거는 뭐 그렇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나중에 평가를 해본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평가하기로는 핵폭탄은 그 전쟁 끝말에 그냥 일본에 떨어뜨린 게 다지만, 저 레이더의 개발은 실질적으로 그 연합군 측이 이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레이더를 개발한 덕에 이게 이렇게 비행기 같은 데도 다 이제 레이더가 장착이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 적의 그 비행기를 다 막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이제 잠수함 같은 것도 다 찾아낼 수 있어서 이게 그 연합군이 굉장히 이제 유리해졌다 그래요. 근데 이 레이더 기술이 이제 이, 이 전자레인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런 이제 레이더의 그 중요성이 많이 높아졌죠. 이제 비행기가 더 이제 상용 비행기까지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레이더를 여기저기 많이 설치하게 되는데, 그 레이더 설치해 주던 기사 중에 한 사람이 레이더 설치해서 작동 테스트를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던 이 초콜릿이 녹아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녹아 있지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주변에 이제 마이크로파가 발생하면 이 초콜릿이 이제 녹는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거 하면은 이제 그 음식물을 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결국 이제 어느 한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데우는 이제 그런 이제 장치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이 마이크로파의 진동수가 2.4GHz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쓰이는 전자기파가 1GHz 정도인데, 대충 이런 그 마이크로파 영역에 있는 전파들은 다 음식물을 데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음식물에 있는 물이 이 전자기파에 반응해서 회전을 하게 되고, 그 회전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분자들하고 부딪혀서 이제 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이제 물질을 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도 물을 이제 그 물질을 그 음식물을 데울 수는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전자레인지에 비할 바는 아니죠. 엄청난 출력의 차이가 있어서 거의 뭐 효과는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이 기술과 문명이 되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여주는 장치는 MRI라는 장치죠. 그래서 저 단층 촬영을 통해서 뭐 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을 발견해서 많이 쓰이고 있죠. 아직도까지도 굉장히 비싼 장치죠. 저 장치의 이제 그 출발점은 우리가 전자라는 것이 스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핀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나중에 한번 이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스핀이 있다는 거에서 이게 이제 자기장에 걸리면 얘가 스핀에 의해서 자석이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전자만 자석이 되는 게 아니라 양성자, 그러니까 핵을 이루고 있는 그 핵과 양성자도 자석이 된다는 게 알려져서, 그래서 이 전자가 놓여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에 핵이 만드는 이제 자석이 놓여 있으면 뭐 이제 약간의 이제 이 전자기파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미세한 신호인데 그걸 다 읽어내서 조절을 하면, 그러니까 양성자들의 그 분포를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 몸에 이제 양성자가 많은 거는 당연히 이제 물이고, 거기에 이제 수소 원자가 두 개씩 달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장치를 이용하면 우리 몸에 이제 그 물과 그 물이 주변에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원자나 분자들에 둘러싸여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추적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앞에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물리학이 쓸모가 있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예, 뭐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또 다 하는 얘기가 이제 물리학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음, 이게 그럼 뭐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인데 뭐 모든 게 다 쉽고 모든 게 다 어렵고 이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좀 어쨌든 이 과목에서는 이 좀 어려운 내용도 뭐 다루긴 할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학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말로만 하다 보면은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제 교양이니까 그거는 이제 견뎌야죠. 예, 그 다음에 현상을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직관이 안 통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는 스핀 같은 개념인데 이거 직관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스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자가 회전하는 거냐 하면 생각은 지는데 또 막상 해보면 그게 전자가 회전하면 또 안 되는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뉴턴의 제2운동 법칙에 보면 물체의 작용 아니면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빗면에서 캔 두 개를 이제 굴러 내리는 실험을 이제 해보고 있는데 예, 이건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퀴즈가 나올 거예요. 이 캔이 두 개가 콜라 캔인데 이제 하나는 얼어 있는 캔이고 하나는 안 얼은 캔을 굴리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어느 거 하나가 먼저 내려갈 거냐 네, 이런 거 이제 풀어봅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걸 적용해서 예를 들어 이 옆에 나온 그림에 있는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처음에 담배 연기가 올라갈 때는 뭔가 이해가 될 법하게 그럴듯하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갑자기 담배 연기들이 난리가 나서 춤을 춥니다. 이런 걸 이제 터벌런스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어렵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수업에서 이런저런 현상들을 많이 배울 텐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과연 이제 쭉 배우면서 이게 과연 물리학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어, 이 수학 없이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과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측을 하고 정량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근대의 과학의 아버지고 처음으로 이게 수학을 써서 분석을 시도를 이제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수학은 신이 우주를 서술한 언어다 이런 이제 말을 남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차드 파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알지 못하면 그 이 과학을 통해 배우는 자연의 심오한 아름다움을 알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많은 그 물리학자들이 한 줄 공식으로 자신의 업적을 요약해서 이렇게 무덤에다 남겼어요. 여기는 이제 볼츠만 같으면 엔트로피 공식을 이제 자기 무덤에 썼고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을 썼죠. 디렉은 디렉 방정식을 썼고 그래서 이제 수학이 뭔가 과학을 발전하는 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수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물리학이 수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물리학과 수학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를 두 가지를 여기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법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가? 여러분들 배운 상식으로는 그렇다가 답이겠죠. 예. 근데 이거를 놓고 수학은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물리학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든지 재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 수학에선 수학의 방법으로 또 물리학에선 물리학의 방법으로 삼각형의 내각의 180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아냅니다. 근대에 와서. 그래서 근대에 오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구면에서 같이 그리면, 구면에서 내가 삼각형을 그리면 이 내각의 합이 이제 180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반면 또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정말 이렇게 평평한 공간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공간이 휘어 있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관측과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간과 공간은 연속인가 무한인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연속이라는 게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연속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과목에서 이렇게 배워보면 이 무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무한한 것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셀 수 있는 무한이고 또 하나는 셀 수 없는 무한이 있다. 근데 뭔가 연속이 되려면 셀 수 없는 무한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일단 수학에서는 무한을 다룰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물리학은 무한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피해 다녀야 됩니다. 네, 이제 근데 사실 그 물리학자들도 그러니까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시간 공간은 당연히 연속이고 심지어 이제 물질도 이제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이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20세기 물리학에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원자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냈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과 공간 같은 것도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얘기들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수학을 안 쓸 거니까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이제 과학에서 많이 쓰였고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봤습니다. 네, 과학은 관찰과 실험으로 검증을 하는 지식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물리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물리량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시간과 거리와 질량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양에 대하여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시간이란 무엇이냐?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관점이 있고 또 철학적인 관점도 있고 또는 뭐 심리적인 관점도 있고 등등 좀 많은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시간이 뭐냐 이걸 파고들면 좀 어려운 질문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시간이란 뭐냐, 시계로 재는 양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계는 뭐냐라고 물어야죠. 예. 그럼 시계는 시간을 재는 장치다 그러면 동어 반복이 되겠죠. 예. 시계는 일정한 동작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장치를 이제 시계라고 해둡시다. 그러면 이제 그럼 시계를 이제 구체적인 예가 필요하겠죠. 우리 이제 조상들은 시간을 재는데 자연의 시계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연의 시계는 천문시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이나 이런 걸 잘 관측해서 보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예. 하나는 낮과 밤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밤하늘에 보면 달의 모습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절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로 쓰고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지구의 자전, 두 번째는 달의 공전, 세 번째는 지구의 공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시계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각 세 가지마다 단위가 다 있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으로부터 나온 단위가 하루,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달의 공전에서 나온 단위가 1월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에서부터 나온 단위가 1년이 되겠죠. 이런 단위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표준 단위라는 걸 정해서 쓰는데 그 표준 단위는 1초입니다. 그리고 이 1초는 하루라는 단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초는 그러니까 11이라고 하는 것에 86,400분의 1입니다. 86,400은 어떤 숫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잡고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 다시 1분은 60초. 이렇게 하면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에서 86,400이 나온 거죠. 이렇게 정한 단위를 이제 1초라 그러는데, 근데 근대에 와서 열심히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지구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사실 이걸 이제 자전주기라 그러는데,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의 자전주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건 태양이 떴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정오에서 정오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 자전주기 자체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건 이제 주변 행성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달의 영향 등으로 해서, 그리고 조금씩 변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루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등등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변하는 양을 표준으로 쓰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표준을 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현재의 이제 1초의 표준입니다. 그게 여기 적혀 있는 세슘 133의 바닥 상태 초미세 우조 전이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 주기에 이런 배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1초의 정의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숫자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정할 때는 이제 하루 지구의 자전주기 가지고 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주기를 아는 김에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이 천문식의 세 개를 모두 이제 단위로 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일은 이제 낮과 밤의 주기, 그 다음에 한 달은 달의 상변화 주기. 이것도 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나긴 하지만 달의 공전 주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7.5일인데 상변화 주기는 그것보다 이틀이 길어서 29.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비슷한 이유인데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변화는 지구와 달과 이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로 생기는 거라 이게 공전 주기보다 약간 더 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의 공전 주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지구의 공전 주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약간 복잡하니까 이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 시간 주기 중에 천문 주기가 아닌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일주죠. 우리 일주일 이제 7일 잡아서 쓰는데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문화권마다 사실 일주일도 다르고 뭐 특별히 이제 천문학적인 근거는 없는 주기인데 그냥 문화적으로 이렇게 쓰게 된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날짜나 이런 걸 표기하기 위해서 달력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제 이 크게 이제 이 태양, 그러니까 이 1년과 그 다음에 이제 1일을 기준으로, 1일은 뭐 항상 쓰이는데,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이제 만든 걸 이제 태양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의 상주기 변화를 가지고 만든 걸 이제 태음력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이제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약간 딴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를 보면 그 전부터 이제 주로 태음력을 많이 써왔죠. 그 음력이라는 걸 써왔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고 살려면 근데 사실 음력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농사라고 하는 건 햇볕 가지고 짓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태양력의 주기를 써서 해야 됩니다. 그 많은 농경 문화에서 사실은 그 목축 문화권을 보면 다 태음력을 많이 쓰는데 심지어는 농경 문화를 하던 데서 태음력을 더 많이 썼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곰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력을 쓰려면 1년 중에 오늘이 며칠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알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태양력을 쓰려면 뭔가 제대로 된 국가 체계나 이런 게 있어서
천문 관측을 되게 열심히 해서 오늘이 며칠이니까 1년 중에 며칠이니까 이제 이때쯤에서 씨를 뿌려라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반해서 태음력은 날짜를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밤하늘에 있는 달의 모양을 보면 아 오늘이 대충 한 달 중에 며칠쯤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예측이 쉽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이 태음력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천문학이 이제 조금 체계가 잡히고 이런 데서는 태양력을 썼던 거고. 근데 그 전통적으로 태음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못 버리고 근데 또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태음력에다가 태양력을 가미해서 쓴 이제 뭐 섞인 거를 썼죠. 대표적인 게 이제 24절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각 지구의 각 지역마다 이제 시간이 다 다르게 가죠. 그러니까 해가 가장 높이 오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시간을 얘기할 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시라는 걸 정해서 씁니다. 그래서 각 지역 표준시가 있고 세계 표준시라는 게 있죠. 기본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경도가 0인 영국의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우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이제 세계 표준으로 잡고 있고 그 각 지역마다 거기서 경도가 얼마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준시를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거리를 재는 장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재는 단위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이제 미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죠. 자, 그럼 1미터라는 길이는 그럼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이것은 1미터는 이제 이 1793년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만들어진 혁명 정부에서 이렇게 그 새로운 체계를 만들면서 이제 도량형도 통일을 해야겠다 뭐 해서 미터법이라는 걸 제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1미터를 정한 것을 주변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현재 이제 1미터가 정해진 겁니다. 그때 그 1초라는 게 이제 지구의 자전지구 가지고 정해졌으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1m를 정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1m를 어떻게 정할 건가를 가지고 결국 이제 이 1m를 이것도 역시 지구를 가지고 정하자로 돼서 이 지구의 적도에서부터 북극까지 거리.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표준을 확실히 정해야 되니까 이제 프랑스니까 이제 파리를 지나는 이 적도에서 북극을 지나는 자오선 길이 이거를 제 적당히 나누다가 사람 크기 키 정도 나오는 데에서 이걸 이제 1m라고 정한 거죠. 그게 대략 이제 자오선 길이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거에 1000만 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적도에서 북극까지가 이제 1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정한 게 1m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거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 지구 한 바퀴 돌면 이제 4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m는 지구 이 둘레가 4만 킬로미터가 되도록 정한 길이다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 놓으면 내가 막상 길이를 잴 때 지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매번 측정할 때마다 힘드니까 그래서 이 표준자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99년에 실제로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서 프랑스까지의 거리를 재서 이 두 개의 위도차로부터 얘가 이제 아까 얘기한 적도에서 북극까지 자오선의 몇 분의 1이고 그럼 요게 길이가 얼마고 뭐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1m가 요 길이가 되겠다라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미터 원기라는 걸 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백금하고 이리듐으로 미터 원기를 만들어서 요게 1m다라는 걸 했다가 그 후에 이제 나중에 1889년에 그러니까 도량형 회의가 국제 도량형 회의가 열리면서 아예 이제 미터 단위 자체를 이제 지구를 버리고 미터 작아지고 이제 하는 걸로 했다가 그것도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만들어둔 자는 온도나 이 습도 뭐 이런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길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측정 장치들의 성능이 점점 좋아져서 정밀 측정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좋은 표준으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1983년에 이제 좀
뭐 생사죠. 그러니까 빛이 진공에서 그 요것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를 내가 이제 1m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냥 빛의 속력이 딱 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이 미터의 표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왜 이런 식으로 정했는가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블랙보드 그 사이트에 제가 썼던 그 짧은 글 하나를 올려놨으니까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그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m라는 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이 다른 거리 단위를 써왔었죠. 네, 지금은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1m를 쓰고 있고 몇 개의 나라는 아직도 이제 미터법을 안 따르고 자기네 걸 쓰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영국이 있는데 아직 마일, 뭐 야드 이런 거 쓰고 있죠. 네, 이런 자 길이는 이제 그때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도 한치, 한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한자라는 걸 많이 썼는데 여러분 한자는 어떻게 정해진 것 같아요? 예, 뭐 전에 오는 얘기로는 한자는 그 한 뼘의 길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구한말에 보면 대략 한자가 그 30cm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한 뼘이 30cm씩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거의는 되겠지만 보통 사람은 이제 안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길어졌냐? 이게 기준이 한번 정해져도 그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특히 이제 막 그걸로 세금 걷고 했던 시절이 많다 보면 이제 야금야금씩 길이를 늘리면 이제 걷어지는 세금이 더 많으니까 일부러 막 늘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서양에서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위 쓰는데 뭐 1피트 하면 이거는 대략 느낌이 오죠. 이제 발 길이죠. 1풋에서 온 거니까. 이런 거 정할 때도 그럼 누구 발 길이냐가 중요하죠. 예. 그때 이제 제일 대장 아마 이제 누구 왕의 발 길이 뭐 이런 걸로 정하겠죠. 1야드 같은 것도 이거 거의 이제 팔의 길이라고 몸무게에서도 팔 뻗었을 때 길이 막 이런 거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야드, 뭐 인치, 야드, 마일 이런 거 쓰는데 이게 사실 통일성이 없죠. 예, 근데 미터법을 안 따르고 하여튼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길이에 따라서 똑같은 단위를 계속 쓰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천문학 얘기도 좀 할 텐데 천문학에서는 조금 다른 단위들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계 같은 걸 다룰 때는 이 자 자체를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로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한 단위를 이제 1천문 단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먼 거리를 다룰 때는 이제 1파섹이라는 단위도 쓰고, 그 다음에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이제 이걸 1광년이라는데, 1광년이라는 단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질의 양을 재는 단위를 알아봅시다. 일단 물질의 양이 뭐냐부터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부피죠.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나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질량이라는 거는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 힘에 저항하는 정도를 가지고 정의하는 게 이제 질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는 무게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지구의 중력, 뭐 중력에 반응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무게라는 걸 쓰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물질이 원자라는 걸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가 그 안에 몇 개나 들어있나 이런 걸로 양을 잴 수도 있죠. 이렇게 재는 걸 이제 몰수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은 그러니까 부피 같은 거는 이제 길이 단위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니까 이제 이 그런 거 말고 이제 질량이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이 됩니다. 그 운동을 이해하는 데도 가장 기본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질량을 재는 장치를 이제 저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저울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써오던 전통적인 저울은 대부분 이제 이 무게를 이용해서 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중력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나중에 중력을 다루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양을 이제 어떤 잴 수 있는데 그 보통 이제 달아서 잰다 그러죠. 그 질량 단위는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g이 아니라 킬로가 붙여서 킬로그램이 표준 단위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정해졌냐면 여기 써진 대로, 그러니까 이 물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중요하고 흔한 물질이 물이니까 대략 물 1리터의 질량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삼은 겁니다. 1리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방이 10cm인 10cm, 10cm, 10cm.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 단위가 한번 정해져야 이제 요 부피가 정해지고 그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 이렇게 정의한 건데, 사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물의 부피라는 게 이렇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걸 정의하려면 온도, 압력 이것까지 다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략 그렇게 정해서 썼는데 불편하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어느 날 날을 잡아서 요게 1kg이다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 킬로그램 원기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서 옆에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전에 썼던 이제 킬로그램 원기라는 겁니다. 저 안에 보이는 저 덩어리가 백금하고 이리듐으로 만든 이제 조그만한 덩어리인데 저게 이제 요게 1kg이다. 귀금속이라 좀 비쌉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제 세계 각 나라에다 나눠줘서 또 각 나라마다 저걸 가지고 또 비교해서 이제 다 질량을 다는데 썼던 거죠. 네, 그렇게 쓰다가 이제 저것도 문제가 발생해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아까 지난 페이지에서 설명한 제 글을 좀 읽어보시면 조금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도 이제 다른 표준을 채택해서 질량을 쓰자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플랑크 상수를 고정해서 이제 1kg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 외에도 질량 단위로 이제 많이 이제 동양이나 서양에서 또 나름대로 다 정해서 썼죠. 그래서 뭐 돈, 양, 근, 관, 뭐 온스, 파운드 뭐 이런 거 쓰죠. 천문학에 가면 이제 지구의 질량, 태양의 질량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도 많이 씁니다. 그 이제 옛날에 썼던 이런 단위들을 보면 이것도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기준으로 많이 써있던 게 물보다는 이제 주로 곡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밀 몇 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그런 단위로 해서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뭐 킬로그램으로 통일해서 이제 이 미터법 한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전히 길이 단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아직도 파운드, 온스 이런 거 쓰고 있죠. 킬로그램 안 쓰고. 다음에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 좀 알아둬야 될 상식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의 거듭제곱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큰 숫자가 많이 나올 텐데,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그러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 대로 1 다음에 0이 6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매번 쓰려면 좀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100만이라고 하는 건 10을 6번 곱해서 나왔다는 의미로 이렇게 10의 6승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이걸 이제 지수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위에 있는 숫자만큼 동그라미가 0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이제 귀찮으니까 가끔 그 접두사를 써서 이걸 이제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의 3승 같으면 이제 킬로그램이다. 킬로라는 이제 접두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건 이제 100만 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인 경우에는 마이크로라는 접두사를 써서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국제 표준으로 쓰이는 접두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죠. 그래서 숫자가 커질 때 쭉 가가 이제 숫자가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몇 분의 1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킬로는 익숙할 거고 요새 메가도 익숙하고 기가 테라까지는 뭐 테라바이트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알겠죠. 그 외에도 뭐 더 큰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작은 숫자로 가면 뭐 센티미터에서 익숙하죠. 센티미터, 밀리미터는 길이 단위에서 많이 쓰니까 나올 거고 마이크로미터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노라는 것도 최근에 뭐 나노 입자 뭐 등등 하면서 이게 이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무승 그러니까 10억 분의 1이다 뭐 이런 거 하시겠죠. 그보다 더 작은 거에는
피코, 펜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이 숫자 뭐 우리가 이제 관측이나 실험 결과를 알려줘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그때 보면 다 관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고 측정하는 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숫자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럼 그 숫자 표기법을 조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그래서 모든 측정에는 오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길이를 쟀더니 0.00014m. 근데 이렇게 이거를 그 이렇게 앞에서 배운 이제 이 10의 지수 표기로 쓰면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요 1.4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4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 정도는 내가 측정을 정확하게 못해서 부정확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요 두 자리가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 숫자 두 자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오차에도 이 두 가지로 이제 오차를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통 오차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연 오차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계통 오차는 측정 장치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이제 못 재는 게 있고, 우연 오차는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연히 발생하는 이렇게 매번 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값을 나타낼 때도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긴 스탯이라고 쓴 건 통계 오차고 시스템매틱이라고 쓴 건 이제 계통 오차,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실험과 측정이 중요한 과학에서는 내가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단위 정할 때도 보죠. 1초를 정의하는데 뭐 그 유효 숫자가 10자리 넘게 나오죠.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그 1초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 있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점점 정확해진다는 게 우리가 이 정밀 측정을 통해서 대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쿼크와 빅뱅 첫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